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로버트 스키렐스키와 아들인 철학자 에드워드 스키렐스키가 함께 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합니다. 네, 아니 무슨 이렇게 스키가 많이 나와요? 아니 러시아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키델스키인데요. 영국 학자라고 하네요. 원 제목이 How much is enough예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충분하겠어? 예. 이 정도인데 책을 생각한 이유는 이명박 씨의 그 혐의들이 보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저께 제과점에서 뇌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가 더 있어야 저 탐욕의 강물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부족해서 온갖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삥을 뜯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수없이 해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얼마나 있어야 저런 탐욕이 정말 끝날 수 있을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 PD 생각에는 얼마나 있어야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돈이 없었을 때 뭐 돈을 모아서 뭐 샀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제법 생활 여건이 20대 와는 달리 다소 풍요로워지니까 구매의 기쁨 같은 것들이 크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더 값지고 좀 더 비싼 거 사면은 그때는 좀 감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무한대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절제나 중용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 같습니다. 인간이란 분명히 욕망의 존재인데 그 욕망이 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에 의해 노예가 되기 전에 절제의 능력, 균형의 능력, 정말 좋은 삶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좋은 삶이에요. 좋은 삶. 영어로 하면 good life인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좋은 삶이란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배려하는 삶. 그리고 균형과 절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 즐거움을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구절을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삶이란 단지 욕망이 충족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올바른 목표를 가리킵니다. 욕망은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을 향해 길러져야 하고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욕망이 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냐면은 돈의 탕진이 아니라 인간적 가능성의 탕진으로 이른다 그래요. 인간적 가능성의 탕진. 네. 예. 저는 이 책 저 끝부분에 있는 이 말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돈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인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돈에 휩쓸리다 보면은 노예가 되다 보면은 그 돈의 낭비를 하고 돈을 탕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적 가능성, 수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힘들을 탕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그 돈이 우리에게 가져올 행복을 그리기가 쉬운데 절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을 전부 저당 잡히고 또는 내놓고 탕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한 제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질적 기반을 갖춘 사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게 뭐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본제라는 게 베이직 구즈라 그런다는데요. 예. 우리가 무슨 재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사물이나 서비스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예. 근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재화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하나 그 목록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기본제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이게 바로 기본제라는 겁니다. 건강과 안전과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기본적인 재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제라는 게 좋은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이런 사회적 차원의 배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런 기본제가 고루 갖춰져 있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 행복감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임무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좋은 것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경쟁 일변도에 기울어져 있으면 경쟁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사회는 그야말로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황폐한 집, 황량한 집이라는 소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제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황폐한 집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우리의 물질적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당연히 우리가 이 책에서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일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노동 시간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소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 소비를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하는 저열한 삶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무형의 폭력, 상징적 폭력 중에 하나가 광고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아, 광고요? 네. 물론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광고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광고의 그 광고주들은 순도 100%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하는 그런 광고하고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약탈하고 우리의 능력들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광고들이라는 겁니다. 광고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특히 김용민 브리핑의 광고들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착실하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 광고 효과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알싸한 홍어는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이 미궁 대장사랑의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애용하는 아이고,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이 제품인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제가 고생했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미궁 대장사랑 만나고 나서 아침이 행복해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지상파 매체에 접하는 광고라는 게 뭐 과장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서서히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지 못할 때 오는 압박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조감들, 불안들, 그리고 그걸 무리해서 샀을 때, 할부로 샀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노동의 대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라는 게 또 다른 폭력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책의 저자들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왔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광고 주기까지 얘기하면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행복경제학, 우리 유한배 기자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행복경제학 얘기 나오는데 여기 강조하는 건 성장의 추구에서 행복의 추구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의 거짓 우상을 또 다른 거짓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개인의 삶과 공공의 삶,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삶과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에 충실할 때 그 접점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복이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으로서든 시민으로서든 우리의 올바른 목표는 단지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데 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자신의 삶이 일정 정도 결합할 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제,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을 구성하는 좋음들을 의미하는 그 기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 존중, 안정, 신뢰, 사랑의 관계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공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확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충족하지 못하는 삶들에게는 뭐 행복이든 뭐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인업하다는 상태 자체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 자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가능성마저를 다 파괴하고 탕진해버린 초라하고 추레하고 앙상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볼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이 책 제목만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우리 삶의 이면에는 어떤 욕망이 서식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뒤돌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가 함께 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우리 정선태 교수님 방송 한 1년 동안 듣고 시험을 본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그 눈꽃만큼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다면 이명박 씨가 저렇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든 뭐 의원선거든 공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시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서적 50권만 읽고 시험을 치러서 어떤 선을 넘어야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제 박근혜 씨가 파면된 1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 시험이 있었다면 박근혜 씨는 걸러졌을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이명박 씨도 걸러졌을 것이고요. 아, 당연합니다. 우리 김 PD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부터 떨어져가지고, 뭐, 뭐, 대통령 선거 꿈도 못 꿉니다. 예, 예. 이 책에 뭐 극히 일부분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특히 여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우리가 참조할 게 참 많습니다. 예. 잘 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뭐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였잖아요. 예. 어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뭐든 한다라는 게 경제학자들 관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쟁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놀고 정말 여가다운 여가를 즐길 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할 때 이 사회는 훨씬 나아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우리 김 PD, 존 스튜어트 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 대표적으로 자유론. 그리고 공리주의자. 예. 뭐 유명한 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김 PD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만히 있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이 이야기와 유관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검색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요.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예.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네. 그리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자보다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소크라테스 쪽이 더 낫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자유론이라는 책도 아주 유명하죠. 예. 여기서 주장한 게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다양하게 자신의 몫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이 자유론의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존 스튜어트 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정도만 알고 있는데 대단한 평등주의자였고요. 예.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남과 더불어 협동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경쟁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위계 질서를 두는 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차별이 가장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남녀 사이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은 분명히 남자고 또 절반은 여자일 텐데 이 여성들이 역사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차별당해 왔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온갖 그 이론들, 지식들 동원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남성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해 왔죠. 예.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한다는 모든 정신적 차이라는 것은 교육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분명히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또 뭐 해부학자들까지 동원돼서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차별 논리들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 왔죠. 그걸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였고요. 네, 그런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했고 그것이 자연화했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본성이나 자연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것이죠. 좀 앞당겨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여성 차별의 역사가 어찌 보면 인류 불행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남성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훈육한 여성 열등론 이것이 결국은 인류 전체의 지성의 자산들까지 포함해서 예. 모든 그 인간의 가능성들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원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완전 평등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어느 한쪽에 권력이나 특권을 주면서 그 반대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 책이 1869년에 나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100년이 훌쩍 넘었죠. 형식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회 모든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엄존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정의는 어디서도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고 존 스튜어트 밀은 얘기를 합니다. 예. 1869년에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여성 투표권이 받아들여진 것은 가장 빠른 게 1893년 뉴질랜드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영국에서는 1928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1869년 시점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급진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선취했던 것 같습니다. 선취란 말은 미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예속을 자연화하는 방향으로 남성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주입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복종하는 것, 그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여성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싶어한다. 정말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면 남성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 강요에 의한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주기를 강렬하게 바란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은 그들의 마음을 노예처럼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다른 모든 주인들은 노예를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을 무섭게 보이게 하거나 종교적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배자는 단순한 복종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의 힘을 통째로 빌려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여성은 하나같이 아주 어려서부터 여성의 이상적인 성격은 남성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고 듣고 배운다. 자유의지나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복종하고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들을 둘러싼 도덕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여성의 의무로 가르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바로 부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남성 또는 자신과 그 남성 사이에 생긴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을 가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등등 이어집니다. 지금 들어도 대단하죠. 이게 여성을 차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남성들까지도 괴롭히고 남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미래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차별론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당하지 못한 지배 권력에 도취되면 남성의 심리 상태 자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건 두고두고 음미할 말입니다. 가해자에게도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이런 무의식적으로 훈육된 결과 탓이든 이건 남성들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여성 차별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형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까지 밀고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젠더 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또 갈등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의 목표는 이런 권력 구조를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예.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 해방의 길이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게 존 스튜어트 밀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참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설례를 보이면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양상으로 차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잖아요, 주로. 예. 근데 사회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많다는 게 뭐 일반적인 의견이죠.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충분히 여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생물학적 여성이 충분히 남성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봤지만은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적인 이른바 특질들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지니고 있는 고른 장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지금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젠더 혁명의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소개하기 전에 네. 봄 기운이 만연한 것 같죠? 아, 참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꽃이 피는지,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 어떠한지 이런 거에 매우 둔감한데 역시 교수님은 문학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감수성이 강하시군요. 네,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힘겹긴 한데 그래도 꽃은 피고 날아올 새들은 날아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형들하고 함께 노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산책 나갔다가 본 꽃이라며 풀 이름이 좀 거시기해요. 큰 개 불알꽃. 아이고, 이름 들어봤습니다. 예. 큰 개 불알풀 또는 큰 개 불알꽃이라는데 큰 게 음낭꽃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뭔가 순환을 시켜서. 요즘은 뭐 봄까치 꽃이라고 순화해서 부른다고 하는데 보랏빛에 참 예쁜 꽃인데 고약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근데 그 식물 이름에 뭐 동물을 은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슴도치풀도 있고 개까치수염도 있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큰 게 불알풀의 그 꽃이 전하는 봄 소식이 환합니다. 봄 얘기는 봄이 한 걸음씩 깊어지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골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주목했던 책인데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네요. 예. 뭐 간디는 뭐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비폭력에 입각한 혁명을 꿈꾼 뭐 사상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책의 역자도 밝혀놓고 있듯이 간디는 단순한 애국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 목표는 인도의 풀뿌리 민중에 대한 착취 그리고 억압을 옹호해온 인간 불평등 사상을 극복하는 것. 나아가서는 그런 착취와 억압이 없이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뿌리로부터 넘어서는 것. 이걸 모색했다고 합니다. 예.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한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었다는 거죠.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간디 같아요. 그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디가 내세우는 게 바로 마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현대 도시가. 예. 도시는 이 마을을 착취하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빈부 차별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교양적 수준은 점점 약화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문제는 더욱더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당시 1945년을 경계로 해서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류가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이 간디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불안하게 한다. 그게 마을의 삶들, 소박한 삶들, 교양 있는 삶들을 다 초토화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러시아 출신 미국의 사회학자의 얘기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 잠깐 읽고 간디가 꿈꾼 세상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의 상처로 피 흘리면서 핵의 프랑켄슈타인에 의해 겁에 질린 인류는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길을 간절히 찾고 있다. 인류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 대신 삶을 갈망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 굶주렸고 질서가 무질서를 대신하길 바란다. 인류는 더 나은 인간성을, 더 큰 지혜를 꿈꾸고 로봇 문명의 피투성이 누더기 대신에 더 훌륭한 문화의 옷으로 몸을 감쌀 것을 꿈꾼다. 어리석게도 스스로 죽음의 덫에 빠져들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냉혹한 문제를 마주하고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생존과 불멸의 영원한 추구를 해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탐욕스러워진 나머지 인간으로서의 갈 길을 잃었다는 게 간디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디가 1945년 10월 5일에 판디트 네루에게 쓴 편지가 또 소개되어 있어요. 그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실과 비폭력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직 마을 생활의 소박함 속에서만 진실과 비폭력을 이룰 수 있고 이 소박함은 차르카, 이 차르카는 물레를 얘기합니다. 간디하면 떠오르는 사진 한 장 있잖아요. 예.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 차르카가 의미하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잘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의 세계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도 그 길로 가서 속담에 나오는 나방이처럼 불꽃 주위에서 점점 더 격렬하게 춤추다가 결국 타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내 필생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에 의해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진 그 비극적인 세계를 상상하면서 아니다. 우리 마을이 살아야 비로소 인류가 살고 인류의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마는 인류 문명의 발달, 이른바 그 부의 확대가 결국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은 인류는 그야말로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간디 사상의 핵심이 스와라지와 스와데시 그리고 아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스와라지는 자치를 얘기하고요. 스와데시는 자급을 얘기하고 아힘사는 비폭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상들을 펼칠 수 있고 또 인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게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마을로 돌아가서 또 마을을 지키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그 마을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생시설은 어쩌야 되고 교통시설은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이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등등 아주 구석구석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디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카스트도 계층도 없는 사회. 거기에는 수직적 구분은 없고 오직 수평적 구분만 있다.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고 모든 일은 같은 지위를 갖고 같은 임금을 받는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더 적게 가진 이들을 위한 신탁으로 사용한다.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같은 등급이고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라는 유혹 때문에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기술을 희생시키는 일 없이 대대로 보존한다.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원칙이 무제한의 기계적인 경쟁을 대신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충분한 여가와 기회와 교육과 문화를 위한 편의를 누리며 일한다. 그것은 간해공업과 집약적인 소규모 농업협동체로 구성된 매력적인 세계이며 자민족 중심주의나 카스트 제도가 들어설 틈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경제적인 자립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자유의 범위는 최대한으로 확대된 스와데시의 세계이다. 각자가 자신의 가까운 환경에 대해 책임지고 모두가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성과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다. 부분과 전체 사이에 갈등은 없고 민족주의가 좁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거나 국제주의가 막연한 일반주의라는 안개 속에서 구체성이 사라져버린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릴 위험도 없다. 조금 낡은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어쩌면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간디식의 커다란 구상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간디를 재발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을의 발견 또는 마을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인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인간의 그 교양 수준이 점점 더 유치화되고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은 간디가 주장하는 마을의 자치 그리고 이 마을의 삶들의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간디 얘기가 나온 김에요. 교수님, 간디도 숱한 추문을 안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네, 그랬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성 문제, 성욕을 없애기 위해 조카뻘의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 만약에 간디가 지금 살고 있었다면은 이거 바로 미투 운동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적지 않죠. 저는 또 저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그분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그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삶을 현재 맥락에 고스란히 대입해버리면은, 그야말로 뭐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대적 상황도 있었고, 윤리적 규범의 강도 문제도 있을 테고요. 전 역사를 현재 다 압축해놓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에서 봐야지 전 역사적인 삶들을 다 지금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도 저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아닐 겁니다. 제가 취미가 워낙 잡스러우니까 이런저런 책을 읽게 되잖아요. 예. 예술가들이나 뭐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랑에 대단히 자유롭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되는 뭐 위력이나 뭐 이런 속임수나 이런 것에 의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없죠. 네. 어떤 잣대를 들이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현재의 척도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의 사람이 만약에 오늘의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측면도 있고요. 맞아요. 동서고금의 그 내밀한 생활들을 어떻게 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간디나 뭐 과거의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살았다면은 이거 뭐 아주 날카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큰 진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뭐 아프고 힘들고 혼돈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포토라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박완서 선생의 아주 오래된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박완서 선생님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요. 뭐랄까 수다분한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 안에 참 시대를 따지지 않는 이런 겸손, 겸양, 철학, 지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께서 박완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네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가 놓고 한국전쟁 발발했다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 고졸로 표시하고 다닌 그 삶은 이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삶의 이력이었어요. 하다못해 서울대학교 중퇴 이렇게 했을 텐데.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다닌 건데도. 맞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박경리, 오정희와 함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대표했던 작가죠. 예. 특히 여성 문제, 아주 날카로운 문체로 여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분단이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 노년이란 무엇인가까지 아주 전천후의 글쓰기를 하죠. 예. 미리 말씀드리면은 책 읽기 좋은 시절에 요즘 아닌가요? 봄철은 책 읽기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책 읽기 좋고 가을에는 낙엽과 함께 사색하기 좋으니 또 읽기 좋고 여름엔 또 휴가철이니까 읽기 좋고. 네, 이런 기회에 박완서 선생 전집이 나와 있거든요. 예. 하나 지름시인에 기대서 한 질 딱 들여놓고 박완서 선생의 문학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지름시인이 강림하면은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어쩌다 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은 큰 돈 쓰지 않느냐. 그 사고 한번 난 걸로 치고 그거 한번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훌륭합니다. 저는 박완서 선생 휘청거리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말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까지 예. 정말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작품들도 기회 닿으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산문집을 골랐습니다. 산문집. 예.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지금 패럴림픽을 맞이해서 예. 꼴찌로 들어오면서도 환호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예. 이 책을 떠올랐어요. 예. 네. 특히 이 마유철과 김정현이라는 북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 다 골인을 하고 시상식까지 끝났는데 들어온 장면들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예. 그리고 노르딕 스키에 출전한 이도현 선수가 있어요. 네. 19살 때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장애인지도 모르죠. 예. 언제 어떤 사고로 우리의 신체가 장애를 경험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통상 장애인과 일반인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이렇게. 네,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보다. 그래서 이런 이도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시큰시큰합니다. 이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기도 하겠죠. 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야말로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사회는 이 경쟁의 논리가 지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등만 기억하는 그야말로 더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젊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과정에 훨씬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동계올림픽 때 이 여자 팀추얼이 하나의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예. 1등 하지 않아도 좋다. 등수 안에 들지 않아도 좋다.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
상당한 그 생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 패럴림픽이 18일에 끝나는데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종목에서 뛰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그런 갈채를 보내면서 뭐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꼴찌로 자기 한계에 도전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산책 노릇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들이 뭐 없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잘 아시겠지만 성적 매기기입니다. 아, 성적 매기기. 네, 이거 학점을 주는 게 정말 저한테는 고통스러워요. 한 학기 동안 다 열심히 했는데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등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과연 이 학생들에게 등수를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문학 공부인데 이런 걸 점수화한다는 게 통계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근데 이제 소설을 과제로 내셨다면은 각기 다른 세계관과 철학을 가진 학생들이 낸 작품에 1등, 2등, 3등, 4등 이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어 도단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반문학적이기도 하죠. 예. 그런 창작뿐만 아니고 어떤 텍스트,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도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 어떤 학생의 이해가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대평가하다 보니 꼴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미안해서 제가 몸둘 바가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C학점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C학점이니까 좌절하지 말라. 아마 학생들이 속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문학 공부하면서 A학점 맞는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뭐 좋든 싫든 경쟁의 논리에 좌우되다 보니까 꼴찌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박완서 선생은 꼴찌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꼴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 이 꼴찌에게 보낼 갈채라는 에세이 산문집에는 뭐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에 표제적인 꼴찌에게 보낸 갈채가 있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가 귀해지는 시대. 이 글이 1976년에 쓴 글인데요. 그리고 이 타인과 경쟁이나 언쟁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볼 수 없는 꼴찌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데 대해서 영 맞듣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원 선생은.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버스가 멈춰요. 정거장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버스 안내양 있지 않았습니까? 안내양 이제 물어봤더니 마라톤을 하는 중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없어요. 관중들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1등에서 10등, 20등까지는 다 지나가고 이제 꼴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푸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1등 했는지 그쪽으로 환호하느라고 바쁜데 작가는 꼴찌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짤막한 제목이 꼴찌 주자의 위대성인데요. 한번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명문입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옛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떻게 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은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그들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20등, 30등에서 꼴찌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심스러운 박수갈채는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네. 20등, 30등부터 꼴찌까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연대감. 예.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저 뒤에 있는 붙여져서 1등, 2등, 3등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거기에서 꼴찌의 위대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이게 작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꼴찌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꼴찌를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1등에 못지않은 환호를 보내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척박해지겠습니까? 예. 이 박완서 선생의 아주 짠한 시선, 그리고 이 애틋한 시선들이 우리에게 꼴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박완서 선생님이 맞네요. 네, 해서 처음에 우리 김 PD가 말씀하시길래 이 책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이 있는지는 몰랐고 그러나 박완서 선생님은 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진정한 지식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 작가로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대단히 깊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예. 경기도 개풍 출신인데 월남을 해서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어릴 때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 과정들이 이 책 속에 여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해서 박완서 선생의 그 풍부한 문학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런 미투 운동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시선들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 같은 글도 그렇고요. 내가 싫어하는 여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 하나씩 보면은 우리 시점에서 박완서 선생의 70년대부터 90년대에 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젠더 문제를 바라볼지 의미 있는 참조사항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박완서 선생님의 꼴찌를 위하여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살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야!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올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요즘 하도 상황이 화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날짜가 언제도 모르겠어요. 워낙 큰 소식들, 뉴스들이 터지면서 제가 갈피를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종호 시인의 남북 주민 보고서에서 몇 편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문병난 시인의 시집 죽순밭에서에서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순밭에서. 네, 죽순하니까 예스럽지가 않죠? 77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문병난 시인은 민중과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들을 써왔고요. 2015년에 타계했는데 최근까지 아주 정력적으로 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DJ 겸해서 직녀에게라는 노래도 듣고 싶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철망 앞에서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이 노래는 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PD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직녀에게를 꼭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땅의 영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우리 역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대지를 얘기합니다. 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연들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땅이다. 길게 누워있는 빈 땅이다. 누가 내 가슴을 갈아엎는가? 누가 내 가슴에 말뚝을 박는가? 아픔을 참으며 오늘도 나는 누워있다. 수많은 손들이 더듬고 파헤치고 내 수줍은 새벽의 나체 위에 가만히 쓰러지는 사람. 농부의 때 묻은 발바닥이 내 부끄러운 가슴에 입을 맞춘다. 멋대로 사랑해버린 나의 육체. 황토빛 욕망의 새벽 우로 수줍은 안개의 잠옷이 내리고 연한 잠 속에서 나의 씨앗은 새순이 돋친다. 철철 오줌을 갈기는 소리, 곳곳에 새끼줄을 치는 소리,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새벽마다 연한 내 가슴에 욕망의 말뚝을 박는다. 상냥하게 비명을 지르는 새벽녘, 내 아픔을 밟으며 누가 기침을 하는가. 5,000년의 기나긴 오줌을 받아먹고 걸걸한 백성의 눈물을 받아먹고 슬픈 씨앗을 키워온 가슴, 누가 내 가슴에다 철조망을 치는가. 나를 사랑해다오. 길게 누워 황토빛 대낮 속으로 잠기는 앙상한 젖가슴 풀어헤치고 아름다운 주인의 손길 기다리는 내 상처받은 묵은 가슴 위에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다오. 집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고무신이 밟고 간 다음에도, 분화가 짓밟고 간 다음에도, 탱크가 으렁으렁 이빨을 갈고 간 다음에도 나는 다시 땅이다. 아픈 맨살이다. 철철 갈기는 오줌 소리 밑에서도
온갖 쓰레기 가래침 밑에서도 나는 다시 깨끗한 땅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픔이다. 오늘 누가 이 땅에 빛깔을 칠하는가? 오늘 누가 이 땅에 멋대로 선을 긋는가? 아무리 밟아도 소리하지 않는 갈라지고 때묻은 발바닥 밑에서 한 줄기 아픔을 키우는 땅. 어진 백성의 똥을 받아먹고 뚝뚝 떨어지는 진한 피를 받아먹고 더욱 기름진 역사의 발바닥 밑에서 땅은 뜨겁게 울고 있다. 네, 땅의 연가였습니다. 집신이 밟고 고무신이 밟고 지나가고 군화가 짓밟고 탱크가 이빨을 갈고 지나간 다음에도 땅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땅이 새롭게 호흡하는 그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문병랑 시인의 땅의 연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편 이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직녀에게입니다. 직녀에게. 네,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는 노래 선율에 맞게 시를 많이 고쳤습니다. 이 시는 그 원시인데요. 원시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뭐가 노래에 맞게 바뀌었는지 음미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7월 7석이면은 떠오르는 설화가 있죠. 견우 직녀 설화. 소를 키우던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설화를 하나의 모티프로 해서 쓴 시인데요. 이 분단의 고통, 아픔을 견우 직녀 설화에 빗대서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시를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둣돌을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이나. 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유방, 처녀막, 머리털.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의 국토가 갈갈이 찢겼다는, 상처를 입었다는 은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우리의 땅을 비유해서 노래한 시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길었죠. 이별이 너무 길었습니다. 벌써 분단 70년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건너뛰고 이제 간신히 연도날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나서 정말 어렵사리 만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들,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 유리잔을 들고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다가서 어떻게든 만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이 직녀에게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노둣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둣돌은 옛날에 그 말에서 내릴 때 그 디딤돌로 놓았던 그 돌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노둣돌을 우리의 서로 가슴에 놓아서 어떤 이질감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게 전부입니까?
네. 네, 문병란 시인의 작품 이 시 말고도 희망가나 인연서설 같은 사랑의 시들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좀 다른 곳에 나와 있어서 차 안에서 녹음하느라고 이 시 두 작품만 프린트를 해왔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끊자고 할 때가 언제고 갑자기 춤새를 넣으면서 앙코르까지 합니까? 예, 너무 심금을 울려가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하는 게 느껴지는, 예, 그래서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시간은 우리 직녀에게 들으면서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년이 넘은 시인데도 아주 오롯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죠? 네. 40년이 넘도록 이 시가 갈망하는 세상이 열리지 않은 참 우리의 비탄한 현실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너도 떠올라 그대 손짓하는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